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과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표현해주세요. 저는 스즈키 하루미입니다. 올해 52세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차립니다. 밥 한 공기, 미소된장국, 계란말이 반쪽. 예전엔 3명 분량을 준비했는데 이젠 하나만 차리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자꾸 밥을 많이 짓게 되죠. 식탁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주택가. 이웃집 아저씨가 정원에 물을 주고 있어요. 아침마다 보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왠지 멀게만 느껴집니다. 남편 다카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말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갔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적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그 무거운 공기. 남편의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리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손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아들 유키는 도쿄에서 2시간 거리에 살아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하지만 5분을 넘기지 않아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서둘러 전화를 끊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으면 집이 조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좋아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 앞으로 온 소포가 아니라 옆집 것을 잘못 배달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그날 유일한 대화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변하는 건 달력의 날짜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에코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죠. 30년 만에 연락을 한 거예요. 사에코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밝고 활기차 보였어요. 안부를 묻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미야, 나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 서울이라는 곳에서 말이야. 한국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에코가 왜 한국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재혼했거든. 한국 남자랑. 정말 행복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사에코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언제 한번 놀러와라는 말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사에코는 왜 그곳에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에코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행복하다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거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고요한 주택가에 가로등만 외롭게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에코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고 항공편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면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정말 가야 하나 싶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사람들도 많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긴장했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출구로 나오니 사에코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모습인데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화사했습니다. 하루미야 정말 왔구나. 사에코가 저를 꽉 껴안으며 말했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서울 시내 풍경이 신기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강이라는 강도 건넜는데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사에코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런데 정작 남편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놀랐습니다. 우리 동네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신기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 보였어요. 거실이 넓고 밝았습니다. 사에코가 슬리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곧 들어올 거야. 기대해도 좋아. 저는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사에코와 한국 남자가 함께 찍은 것들이었어요. 둘 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6시쯤 되니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때 제가 본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장민호가 들어왔는데 사에코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사에코를 끌어안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현관에서 부부가 포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장민호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사에코를 안으면서도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루미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인사하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에코가 통역해줬어요. 환영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그 포옹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장민호가 양복을 벗으면서 사에코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 친구 마중 가느라 피곤했을 텐데. 사에코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요. 오히려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20년 동안 남편 다카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카시는 회사에서 돌아와도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려놔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죠. 그런데 장민호는 달랐어요. 사에코가 물 한 잔 가져다 줘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계속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장민호가 직접 밥을 퍼서 사에코 앞에 놓아줬어요. 반찬도 사에코가 좋아하는 것부터 골라서 올려줬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내가 남편 밥을 차려주는 게 당연했어요. 남편이 아내 밥을 차려주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에코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때, 우리 남편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밤 게스트룸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특히 현관에서의 그 포옹과 수고했다는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새벽 5시쯤 되니까 잠이 깼어요. 조용히 게스트룸에서 나와 거실로 갔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뒤에서 보니 생각보다 요리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칼질도 능숙하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웠죠. 저를 발견한 장민호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잘 주무셨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민호가 냄비 뚜껑을 열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서 몸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어제 속이 안 좋다고 하셔서요. 사에코가 번역해줬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음식이 좀 맵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매운 건 못 먹는다고 사에코에게 말했었는데 장민호도 들었나 봅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 된장과는 다르지만 속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냄비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일본 된장국과는 확실히 다른 향이었어요. 더 진하고 깊은 맛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장민호가 두부를 깍둑썰기로 자르고 있었어요. 파도 송송 썰어서 넣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간을 맞춰보더니 만족스러워했죠. 그때 사에코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나왔는데도 장민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잘 잤어. 우리 손님 때문에 된장국 끓였어. 사에코가 놀라며 장민호를 봤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짓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동스러웠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 저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 국을 끓여준다니요. 장민호가 그릇에 된장국을 담아서 제 앞에 놓아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국이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제가 끓였어요. 사에코가 통역해줬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끓였다는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모금 떠먹었어요.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졌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장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맛있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울컥했어요. 사에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루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했을 때부터 줄곧 제가 남편 밥을 차려줬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도 싸주고 저녁도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다카시는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밥이 맛있다는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도 밥은 차려야 했습니다. 다카시가 죽 끓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민호는 달랐습니다. 하룻밤 자고 간 손님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 국을 끓여줬어요. 그것도 제가 속이 안 좋다고 한 말을 기억해서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배려구나.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마음이구나. 장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울고 있는 제가 신경 쓰이나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입에 안 맞아요. 사에코가 번역해주자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사에코가 그 말을 전하자 장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밥그릇도 가져다 줬어요. 김치와 밑반찬도 정성스럽게 차려줬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장민호는 계속 저를 챙겨줬어요. 물이 떨어지면 바로 따라줬고 반찬이 모자라면 더 가져다 줬습니다. 사에코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원래 이래 손님 오면 난리야. 하지만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장민호가 설거지를 했어요. 사에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왔는데 아내가 설거지하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국으로 고백받은 날이었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진짜 배려였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요.
토요일 아침 장민호가 제안했습니다. 한강공원에 가자고 했어요. 날씨도 좋고 하루미 씨에게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에코가 통역해주자 저는 좋다고 했어요. 사실 한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요. 어제 택시에서 잠깐 봤는데 생각보다 넓어서 놀랐었어요. 장민호가 큰 가방에 돗자리와 간식을 챙겼습니다. 사에코는 물병을 준비했어요. 저도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손님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일본보다 더 복잡해 보였습니다. 노선도를 보니 색깔별로 여러 줄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전철 안에서 본 사람들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중년 부부도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스킨십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중년 부부가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장민호가 나무 그늘 아래 좋은 자리를 찾아서 돗자리를 펼쳐줬어요. 한강이 바로 앞에 보이는 멋진 장소였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신기한 광경들이 많았습니다. 아빠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엄마가 유모차를 미는 게 당연했는데요. 한 아빠는 쌍둥이 유모차를 혼자서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아내는 빈손으로 옆에서 편안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빠가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더라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중년 남성이 2살쯤 된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가 깔깔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벤치에 앉아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유키가 어렸을 때 다카시는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카시는 골프를 치러 가거나 집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유키와 놀아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강공원의 아빠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조금 뒤에 봤어요. 우리 앞쪽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였는데 아내가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어요. 그때 남편이 얼른 일어나서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발밑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끈 풀렸어. 다칠 뻔했잖아.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내의 신발끈을 묶어줬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 20년 동안 다카시가 제 신발끈을 묶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신발끈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일으켜 세워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일어나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카시는 제가 힘들어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대했어요. 작은 일에도 신경 쓰고 배려했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처럼요. 한 커플은 아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남편이 바로 일어나서 음료수를 사러 갔어요. 돌아와서는 빨대까지 꽂아서 건네줬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아내가 추워한다고 하자 남편이 자기 재킷을 벗어서 입혀줬어요. 그리고는 아내를 안아주며 따뜻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구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다카시와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어요. 받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사에코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하루미야, 괜찮아? 표정이 이상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충격이 컸어요. 한국의 공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틀렸다는 걸요. 장민호가 사에코에게 물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많이 걸었으니까 목마르지 물 마셔. 사에코가 고맙다고 하자 장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배우자를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다카시에게는 없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한강공원에 있었어요. 그동안 본 수많은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저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닐까? 5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은 건 아닐까? 한강의 야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랑을 찾아보자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장민호의 따뜻한 배려, 한강공원에서 본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동네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모이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가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도리, 아키코, 유미코.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의 주부들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수다를 떠는 사이였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하루미 어떻게 지냈어? 한국 여행 어땠어? 미도리가 먼저 물어봤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요. 그런데 친구들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아키코가 코를 찡긋하며 말했어요. 김치 냄새 안 났어. 그 냄새 정말 심하다던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김치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건 별로 안 느꼈어요. 오히려 사에코 남편이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아플 때 된장국도 끓여주고요. 유미코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 친절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다 가부장적이고 술만 마신다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강공원에서 본 아빠들 이야기를 했어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아이들과 놀아주던 모습을 말했습니다. 미도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겉보기만 그런 거야. 집에 가면 달라질걸. 원래 한국 남자들은 밖에서만 친절한 척 한다잖아.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왜 미리 단정지어서 말하는 걸까요? 장민호는 집에서도 정말 다정했는데요. 아키코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 한국 남자들은 나이든 일본 여자들한테만 친절한 거야. 젊은 현지 여자들한테는 관심 없으니까. 그 말이 가장 기분 나빴어요. 마치 제가 늙어서 한국 남자들에게 관심 받는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유미코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잖아. 한국 경제가 일본보다 좋지 않다던데. 결혼하면 고생만 할걸.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으면서 추측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본 사람 있어요? 친구들이 멈칫했어요.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아니면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이라도 있나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국 드라마나 영화라도 본 적 있어요? 미도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안 봐. 일본 드라마가 더 좋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편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김치 냄새 난다는 말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아키코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저는 답답했어요.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가서 봤어요. 김치 냄새보다는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기억에 남아요. 유미코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루미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여행 갔다 와서 좋은 면만 본 거야. 실제로 살면 다를걸.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그렇게 확신해요?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도리가 진정하라는 듯 손짓하며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걱정이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편견과 무지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아키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마 한국 남자랑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미코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나이가 52인데 뭔 재혼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52살이면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미도리가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커피숍을 나왔어요. 뒤에서 친구들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진짜 친구라면 제 행복을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편견으로 가득한 말들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사에코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사에코가 말했습니다. 하루미야,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치 냄새 난다는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본 적이나 있냐고요. 친구들과의 만남 이후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본 건 아닐까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장민호의 배려가 진짜였을까? 한강공원에서 본 부부들의 모습이 연기는 아니었을까? 친구들 말처럼 겉으로만 그런 척한 건 아닐까요? 일주일째 되던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작은 광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일국제결혼상담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성공적인 국제결혼을 위한 전문 상담. 무료 상담 가능. 주소를 보니 도쿄 시내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거기 가면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그냥 상담만 받아보는 거니까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주쿠역 근처의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10층에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어요. 벽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의 사진이었죠.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 받으러 오신 건가요?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정보만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으로 보이는 커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익숙한 얼굴이 보였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사에코였습니다. 사진 아래에 글이 써 있었어요. 이토 사에코 장민호 커플. 결혼 3년차 성공 사례. 현재 서울 거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에코가 이런 곳을 통해서 장민호를 만났다는 뜻인가요?
상담사가 나와서 저를 안내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상담실에 앉으니 차를 내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왜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와서 국제 결혼에 관심이 생겼다고요. 상담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셨나 보네요. 요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원하시는 일본 여성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통계표가 적힌 종이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를 통해 성사된 결혼이 230건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이 180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만족도예요. 한국 남성과 재혼한 일본 여성의 만족도가 95% 이상입니다. 95%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높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한국 남성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가정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배려심이 깊다고 하더군요. 특히 일본 여성들의 섬세함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었어요. 아,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중에 이토 사에코 씨 보셨죠? 저희 대표적인 성공 사례예요. 사에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에코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3년 전에 오셨어요. 그때 남편분을 잃고 혼자 계시던 상황이었죠. 처음엔 망설이시더니 용기 내서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시작하셨어요. 상담사가 사에코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장민호 씨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셨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에코의 행복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한국 남성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대부분 전문직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언어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상담사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성공 결혼 사례들이 정리된 책자였어요. 이분들은 모두 50대에 재혼하신 분들이에요.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책자를 넘겨보니 정말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세요. 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데 대부분 만족하고 계세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장민호가 된장국을 끓여준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본 남편들의 모습도요. 혹시 상담 받으시고 진행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결정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물론이죠. 급하게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상담소를 나오면서 확신이 섰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풍경들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진짜였어요. 사에코의 행복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은 정말 특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95%의 만족도.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사에코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에코야, 한일 국제결혼 상담소라는 곳 알아? 너 거기 갔다 왔구나. 나도 거기서 민호 만났어. 역시 그랬군요. 사에코의 목소리가 한층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상담소를 다녀온 다음 날 바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자고요. 한국 남성과 소통하려면 언어부터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집 근처에 한국어 학원이 있었습니다. 시노쿠보역 근처였는데 한국 상점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전화로 문의해보니 초급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등록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2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니 설레면서도 걱정됐어요. 첫 수업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어요. 마치 첫 출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학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5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어요. 교실로 들어가니 원형으로 책상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영 선생님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였는데 발음이 부드럽고 예뻤어요. 일본어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교재를 나눠드릴게요. 교재를 받아보니 한글로 된 글자들이 신기했어요. 동그라미와 직선이 조합된 문자가 독특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자기소개 양식이 있었어요. 이름, 나이, 취미, 한국어를 배우는 목표를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스즈키 하루미라고 썼어요. 나이는 52세. 취미는 독서와 산책. 그런데 목표 칸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쓸 수는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잠시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켜줬어요. 첫 번째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요시코입니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분은 55세이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사토 케이코 씨였어요. 58세이고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긴장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즈키 하루미입니다.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며 격려해줬어요. 발음이 좋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하루미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좋은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이유들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어서, 여행 가고 싶어서, 한류 스타를 좋아해서. 하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에 소개한 야마다 마리코 씨였어요. 62세인데 목표가 특별했습니다. 재혼을 위해서 배우고 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목표네요. 한국어로 사랑을 배운 분들이 제일 오래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어로 사랑을 배운다. 정말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한글의 기본부터 배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신기했어요. 기역, 니은, 뒤끝,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 따라 읽으면서 입에 익혀봤어요. 일본어와는 전혀 다른 소리들이었습니다. 모음도 배웠어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처음엔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혀의 위치와 입모양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본 인사말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좋았어요. 고맙다는 마음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말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야마다 마리코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루미 씨도 저와 같은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어요. 눈빛이 달라요. 진지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보여요. 마리코 씨와 함께 학원을 나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다가 한국 남성을 소개받을 기회가 생겼어요. 마리코 씨의 이야기가 저와 비슷했어요. 외로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도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5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국어 교재를 폈어요. 첫 페이지에 적어놓은 목표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 그 글씨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진짜 사랑을 찾아보자. 그날 밤 한글 연습을 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을 계속 써보면서 입으로도 따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즈키 하루미입니다. 거울을 보며 발음 연습을 했어요. 한국 남성에게 처음 인사할 때를 상상하면서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그 별을 보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한국어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말이에요. 한국어 학원을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글 연습을 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예전의 무기력한 생활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일기 쓰기를 매일 했어요. 처음엔 한 문장도 제대로 못 썼는데 이젠 한 페이지씩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어요. 한국에서 진짜 행복을 만나고 싶어요. 아직 어색한 문장이지만 제 마음은 제대로 담겨 있었어요. 한글로 쓴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야마다 마리코 씨와도 가까워졌어요. 수업 끝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한국어로 대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미 씨 발음이 정말 늘었어요. 마리코 씨가 한국어로 말해줬어요.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마리코 씨도 열심히 해요. 우리 화이팅! 어색하지만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즐거웠어요. 새로운 언어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집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막에만 의존했는데 점점 들리는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은 자막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사랑해요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일본어 아이시테루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드라마를 보다가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평생 곁에 있어줄게요. 자막을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어가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미 씨 정말 빨리 늘고 있어요.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더 빨리 늘어요. 언어는 마음이 먼저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을 향한 간절함이 한국어 실력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마리코 씨가 어느 날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하루미 씨 저 한국 남성분과 만나기로 했어요. 상담소에서 소개받은 분이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첫 만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해요, 마리코 씨. 꼭 잘 되길 바라요. 한국어로 축하 인사를 했어요. 마리코 씨도 한국어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루미 씨도 곧 기회가 올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이제 저도 진짜 결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한일 국제결혼 상담소에 전화했어요. 한 달 전에 상담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즈키 하루미입니다. 한 달 전에 상담받았던 사람이에요. 상담사가 기억한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웠다고 말했어요. 이제 기본 회화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개 진행해 볼까요? 좋은 분이 계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하는 건가요?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씨예요.
55세이고 대학 교수세요. 부인을 3년 전에 잃고 혼자 계시는 분이에요. 제 상황과 비슷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한국어도 조금 하세요. 완벽한 조건 같았어요. 저는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그분이 도쿄에 오세요. 학회 참석차 오시는데 그때 만나실 수 있어요. 한 달 후라니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한국어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한국어로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 남성분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설레고 떨려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문장이 어색해도 제 마음은 제대로 담겨 있었어요.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에코에게 전화했어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에코 씨. 사에코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하루미야, 한국어 정말 늘었구나. 한 달 동안 공부했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남성분을 소개받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사에코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누군가 제 결정을 응원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만남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됐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 한국어 대화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즈키 하루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발음도 많이 늘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제 진짜 한국 남성과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남 일주일 전에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여행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러 가는 거야. 출발일은 김철수 씨와 만남 이후로 잡았어요. 만약 좋은 결과가 있다면 바로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한국어로 썼어요. 나는 이제 준비됐어요. 한국어도 배웠고 용기도 생겼어요.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한국으로 갈 거예요. 52살이지만 늦지 않았어요. 한글로 사랑을 배운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날 거예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로 사랑을 나누고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하루미로 말이에요.